지역의 대표 스피커 두 영맨들의 화끈한 토론 한판 YMCA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 영맨과 함께하겠습니다. 여수와 순천 YMCA 김대희 김석 총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김석 총장님? 큰 두려움과 불평과 불만이 없는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서 지금 요거 방송 끝나고 나면 7시 30분에 그 순천시 청춘창고에서 6월 항쟁 38주년 음악회 열리거든요. 혹시 시간 되시는 분들은 청춘창고에서 하는 것도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비가 온다 그래서 원래 조례 호수공원에서 하려고 했는데 청춘창고를 한번 방문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힘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6월 13일 날 했던 그 YMCA에서 60항쟁 그 제막식은 1987년의 시민들하고 2025년의 시민들이 이렇게 서로 만나는 자리였다면, 이번은 뭔가 그런 과정에 어떤 대통령도 교체되고 지난 그 빛의 혁명의 과정에서 나왔던 것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또 서로를 또 위로하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꼭 방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춘창고에서 잠시 후 7시 반부터 음악회 열린다고요? 60 음악회. 네. 알겠습니다. 자, 김대희 총장님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저는 그저께 18일 수요일이 좀 상당히 복잡했었어요. 오전에는 여수구 시민감독연구소에서 여수 석유학단지 위기 대응 어떻게 할 건지 그게 이제 시민사회 관계자들을 같이 불러서 같이 논의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떻든 정부나 기업이 5년 10년 전부터 예측된 문제를 제대로 대응 못했던 그런 잘못이 크고요. 대신 거기에 따른 완전 생존의 문제, 존립의 문제는 노동자나 지역의 중소협력업체들이 당장 직접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문제라서 지역사회가 함께 좀 고민을 해야 되고, 또 석유화학은 어떻든 우리나라에서 철강하고 반도체, 석유화학 이 세 개는 어떻게 산업의 근간이거든요. 세 개는. 그 세 개 분야를 절대 정부는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가지자는 이야기를 했고, 또 오후에는 순천시하고 성가를로 병원이 같이 주최한 포럼이 있었습니다. 지역 내심혈관 센터 개소와 관련된 건데, 이게 성가를로 병원의 심내혈관 센터 개소가 아니라 전남 동부권 지역 80만 주민들의 심장이 아프거나 위기사항이, 뇌에서 위기사항이 벌어지면 바로 성가를로 가면 99.9% 정도는 생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골든타임이잖아요. 이게 첨단의 엄청난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전문의가 있고 적정한 치료 장비가 있으면 골든타임만 지키면 그래서 우리가 신속하게 뇌나 심장이 아프다 그러면 무조건 성가를로 달려가는 그 준비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완치되고 치료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것도 병원만 맡겨서는 아니더라. 전남 동부권 지역이 같이 좀 고민해서 이 센터를 지원하고 해서 동부권 지역의 주민들 한 명이라도 귀중한 생명을 살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경험도 합니다. 아, 그래요? 지난주 저희 장인어른께서 뇌경색이 급하게 그 성가를로 가서 실제로 걷지도 못하고 들어가셨는데 그제 걸어서 퇴원하셨습니다. 다행입니다. 근데 일반 경험자였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은 모르더라고요. 이걸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뇌하고 심장이 약간 아프다, 찌릿찌릿하면 무조건 달려가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봐요, 성가를로. 당장 쓰러질 것 같지 않더라도 24시간 그건 전문의가 항상 준비되어 있어서 24시간 언제든지 찾아가도 됩니다. 모든 의료진이 지금 의정 관련해가지고 복잡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경험해 보니까 상당 부분 우리 지역의 의료 체계가 좀 더 확보돼야 되긴 하겠지만 지금 의료 체계를 잘 이용하는 것도 지금 유의미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를 맞습니다. 알고 있는 것 또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성가를로 병원 이야기도 좀 해주셨고요. 자, 주제 토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각 지방의회가 상반기 정례회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정례회에서 논의된 안건들, 조례안들을 쭉 보면요, 그래도 지역의 이슈들이 어떻게 좀 흘러가는지 한눈에 파악이 좀 됩니다. 새 정부와 지방자치가 같이 걸음을 하고 있는지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두 분과 함께 지방의회 상반기 정례회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여수부터 가보겠습니다. 여수시 의회 이번에 가결된 조례안들을 보니까 복지, 안전, 관광, 환경 등 참 다양하게 나왔더라고요. 김대희 총장님, 이번
정례회에서 어떤 조례안을 좀 눈여겨 보셨습니까? 네, 저는 여수시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 제도 운영 조례입니다. 쉽게 말해서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이 뭘까 하고 보시는데 예. 보통 우리가 여수시가 예산이나 기금이 한 1년에 거의 한 9천억 정도가 있는데요. 예. 온실가스 이 예산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온실가스 감축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예산을 사용하면 온실가스를 많이 줄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예산 편성 과정, 집행 과정, 결산 과정에서 제대로 감독을 해서 이게 효과가 좋은 예산에 더욱더 많은 예산들을 앞으로 배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물론 우리 예를 들어서 여수시에 2개의 축제가 있죠. 예를 들어서 여수시에서 문화예술가에서 예산을 배정할 때 거부성 축제가 있고 또 영치산 진달래 축제가 있다고 봤을 때 이 축제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 일회용품 안 쓰기 운동 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거 친환경 축제 쪽으로 조금 더 많은 기획을 하고 했을 경우는 예산에 플러스를 주는 거죠. 인센티브를. 그런데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고 있고 환경 파괴적인 그런 축제일 경우는 마이너스 요소를 줘서 좀 더 온실가스나 친환경적인 예산 편성을 하도록 배려하는 제도인데 여수시는 COP33을 유치하고 있고 또 탄소 중립과 관련된 여러 사업들을 의도적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 예산 제도는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거다. 그러면서 이제 예산서 안에서도 실제로 온실가스 감축에 도움이 된다고 했을 경우는 초록색으로 태그를 하고요. 그리고 배출이 많다 할 때는 빨간색.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할 때는 회색을 둬서 누구나 다 쉽게 보면서 이게 탄소 중립에 온실가스 감축에 도움이 되는 예산인지 아닌지를 공무원부터 또 일반 시민들도 예산 분석을 할 때 바라볼 수 있어서 좋고 또 결산 과정에서도 이걸 면밀히 검토하는 거죠. 사실상 이것은 어떤 친환경적인 도시를 지향하는 도시라면 그런 정책을 편다면 꼭 필요한 예산인데 한편으로는 저는 좀 우려스러운 것이 이와 유사한 예산 제도가 성인지 감수성 예산 제도가 있고요. 성과평가 제도 예산이 있는데 너무 이게 형식적으로 흐르거든요. 그래서 이거 시의회에서 또 담당 기획 공무원들이 이런 것에 촘촘하게 온실가스 감축을 중심에 두고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형식적으로 흐를 가능성도 있다는 좀 문제점도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뭐 축제도 그렇고 뭐 아까 성인지 감수성 이런 것들도 그렇고 측정이 온실가스 감축을 했다라는 것을 측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좀 이게 잘 세워져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숲을 가꾸는 그 사업이다 할 경우는 흡수원이니까 더 플러스가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토목이나 어떤 뭐 개발을 하는 사업일 경우 이런 경우는 마이너스 요소고 특히 어떤 온실가스를 굉장히 많이 배출하면서 이 사업을 집행한다고 했을 때 한 번 더 고민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되죠. 굳이 우리가 이렇게까지 온실가스를 배출하면서 에너지를 다 소비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냐라는 서로 간에 좀 자기 검열이라 그럴까 자기 평가를 해보는 계기가 될 수 있죠. 아주 단순하게 정량화하는 건 너무 쉬운 일이에요. 전기를 얼마나 쓰는지, 그다음에 얼마의 연료를 쓰는지 이 정도만 보면, 그러니까 비포 애프터가 구분될 수 있죠.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후 위기 관련된 여기 다양한 형태의 지표가 될 수 있냐라고 하는 것을 좀 의문점이 생긴다고 한다면. 이 지표 가능한 것을 개발하기 위한 용역이랄지 시민들이 개발해서 그것대로 이행해주면 좋은데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그런 걸 잘 안 하는 거죠.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수시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이고 민덕희 의원이 발의를 했습니다. 저는 그 시도 자체가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죠. 재정이 잘 실효성 있게 쓰이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또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라는 측면에서도 눈여겨볼 만한 것 같습니다. 자, 또 김행기 의원이요. 임대주택 임차인들의 임차인 대표회의 구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서 가결이 됐습니다. 임대주택 임차인들에게 어떻게 도움이 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네, 보통 우리가 이제 공동주택을 보면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특히 이제 분양권을 가지는 것은 이 소유권자가 자기인 경우, 그죠? 일반 이제 분양이 된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은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서 어떻든 다양한 입주자들의 권리를 확장하는 이런 제도가 있는데 특히 이제 150세대 이하의 소규모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아무 지방 정부가 관여할 근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뭐 빌라급이라고 하는 뭐 한 50세대 60세대 되는 임대주택 소규모 임대주택이 많았었어요. 예. 민간 사업자가 이런 경우는 거의 뭐 임차인으로 들어가서 임대인 얼굴 한번 보고 나머지는 뭐 공동주택에 관련된 어떤 주장도 없었는데 예. 김행기 의원이 만든 여수시 그 임차인 대표회의 구성과 관련된 이 조례에는 20세대 이상이면 소규모라도 네, 소규모라도 임차인 대표회의를 통해서 임대인하고 다양한 좀 교섭을 할 수 있고 협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예. 그러면 관할 주택이나 이 주택을 담당하는 여수시 해당 공무원은 이 임차인 대표회의에서 나온 여러 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이 임차 주택에 대한 행정적 뭐 건의도 할 수 있고요. 행정적 정책의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개념인데 그동안에는 거의 무주공산처럼 아무런 권한도 행사할 수 없었던 영역에 예. 일단은 여수시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임차인들의 권익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던 뭐 규정이라고 볼 수 있죠. 김석 총장님. 이 조례가 얼마나 그 대단한 조례인지를 이 조례 만드신 분도 잘 모르시는 것 같지 않나 좀 조심스럽게 생각하는데 어떤 측면에서요? 그 공동주택 관리인데 아까 뭐 150세대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 공동주택 관리법에 따라서 아파트를 커뮤니티 공간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관리사무소라고 해요. 예. 아파트를. 예. 근데 이게 관리사무소인지 좀 주의 있게 봐야 되는 것이 아파트도 마을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렇죠. 주민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 주민지원센터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주민자치 공부하는 입장에서 그런데 이 조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임대 관련된 사업들에 대한 사고도 많은데 커뮤니티 공간을 형성하겠다는 거고 심지어 이런 내용까지 들어가 있어요. 교육과 회의 장소 운영비도 지원할 수 있게끔 돼 있단 말이죠. 근데 요걸 좀 더 깊게 고민하셨다면 저라면 아파트 공동체 또는 공동주택 공동체 세대 구분 없이 지원해가지고 전체 아파트 사실은 그 150세대 이상의 아파트 공동체가 구성돼 있다 하더라도 예. 잘 되고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좀 주민자치라고 하는 거 풀뿌리 자치라고 하는 관점에서 좀 더 우리 의원님께서 김행기 의원님께서 좀 더 디벨로핑 해주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조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이 조례를 보니까 김석 총장님 말씀처럼 임차인 대표자에 있는 임대사업자하고 협의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통보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우리는 이렇게 결정했다. 예. 임대인 당신은 우리 의견을 받아주라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그 일반 공동주택에서는 권익 중심의 조례인 거죠. 예, 그 입주자 대표회의가 결정하면 그 심의 어길 건 있는 거예요. 예. 예산도 쓸 수 있고 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임차인한테 우리 결정은 이러니까 받아주세요 하는 협의 정도, 건의 정도의 수준을 이 조례가 그럼- 상당히 의미 있는 조례고 예. 향후에 법이 좀 개선되는 과정에서 임대인과 그다음에 임대업자와의 어떤 관계를 동등하고 평등하게 만드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겁니다. 앞으로 그 임대주택 주민들의 권리가 점점 더 강화가 되는 아마 좀 초석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네, 드는데요. 그렇죠. 예. 현재 지금 우리가 임대주택법하고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보면 요 임차인 대표회의 규정이 미흡해요. 근데 이게 지역 단위에서 마을 단위에서 조례가 만들어지고 여기서 꾸준한 요구가 있으면 지역이 요구해서 중앙상위법에 이 규정이 예. 강제 규정으로 들어가면 상당히 임차인 대표자회의 권한과 내용이 자기 동네의 커뮤니티 작은 뭐 30가구, 뭐 20가구지만 예. 좋은 공동체를 만드는데 하나의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는 거죠. 이제 알겠습니다. 걱정은 예. 대표회를 구성할 때 자율성이 있을지 좀 형식적이지 않을지라고 하는 것이 좀 걱정이긴 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권익을 보호하는 측면, 그다음에 임대업자를 견제하는 측면은 되게 이제 의미 있는 조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하나 이슈를 좀 보자면요. 송하진 의원이 시정 질의를 통해서 여수시가 행정소송이 급증했고 패소가 좀 반복되면서 수백억 원대 재정 손실은 물론이고 시민 신뢰도 하락될 것을 좀 우려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번 여수시의 행정소송 급증 또 패소에 따른 손실 문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대희 총장님? 네, 여수시는 그 변호사를, 그러니까 변호사 경력을 가진 사람을 기획예산과의 법무팀으로 받아들인 보통 역사만 해도 2년이 지났어요. 12년 전부터 시작했던 제도인데 많을 때는 한 2명까지도 채용을 했는데 지금은 1명밖에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결국은 누가요? 어떤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예. 인기제 공무원을 채용을. 예. 그런데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대응을 못하니까 여수시가 많을 때는 1년에 2건 정도에서 한 850억, 1,000원까지도 행정소송 패소해서 패소 비용으로 지급한 사례들도 있어요. 이게 다 혈세 아니에요? 예, 맞죠. 여수시는 생각지도 않은 300억, 400억, 500억 이런 행정소송으로 패소하는 경향성이 하도 강해서 1년에 200억, 300억만 행정 패소 비용으로 나가버리면 엄청난 마이너스 요소가 생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저 송하지 의원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지만 그러면 시장도 변호사인데 예. 왜 줄줄이 패소하냐. 그러면 차라리 이러한 전문 변호사를 인기제 공무원을 좀 2-3명이라도 확대해서 좀 승소할 수 있게. 예, 공무원이 아예 그 인허가 과정에 주로 인허가 과정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예. 인허가 과정 속에서 면밀한 법률적 검토를 해서 가야지. 지금은 이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전문 법조 공무원이 없다 보니 예. 공무원들 개개인이 스스로 변호사한테 자문을 물어요. 왜냐하면 이러다 잘못되면 자기가 모든 책임을 지니까. 그래도 여수시는 이 고문 변호사는 별 뭐 큰 영향을 못 주고요. 그래서 본인이 준비해서 꼼꼼하게 준비해서 며칠이고간에 전문 변호사한테 이야기를 듣고 이걸 인허가를 해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막 이런 구조인데 예. 애초에 여수시가 그럴 바에는 아예 전문적인 변호사 한 2명 내지 3명을 체계 법무팀을 제대로 꾸려서 예. 여러 인허가 과정, 행정 과정 속에서 법률적 검토를 꼼꼼히 해야지. 여수시가 거의 승소 경우가 없어요. 한 10번 정도 소송을 들어가면 한 8, 9번 대부분 패소해버리거든요. 예. 아마 다른 도시에서는 이렇게 패소율이 많지도 않은데 유독 여수시만 행정소송 패소율이 그렇게 많다는 것은 애초에 공무원들이 의기소침할 수밖에 없거든요. 일부러 문제가 될 만한 인허가 문제에는 공무원은 뒤로 빠져버리고요. 그리고 어떻든 기업이 상대방이 있는 거 아니에요. 대규모 기업이 관련된 그런 인허가 문제에서는 상당히 소극적으로 변하는데 이렇듯 행정소송이 무차별적으로 패소하고 있고 이 과정 속에서 처음에 인허가 과정 속에서 꼼꼼하게 법률적 진단을 해보고 법률적 평가를 해보고 들어가는 이 준비 단계에서부터 문제점을 좀 제기한 거라 봅니다. 승소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소송에 걸리지 않게 하는 것 그렇죠. 또한 중요할 것 같고 여수시 입장은 뭐 최근 승소율은 좀 높은 80%대다 하지만 민선 8기 이전부터 진행해 오던 소송들이 많이 패소를 했다. 그 엄청난 금액들이 많이 예, 들어갔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보통 한 6급 정도에 준하거든요. 물론 이제 변호사 한 명당 연봉을 한 7천 정도 줘요. 근데 어쨌든 6급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 뭐 이런 한 명은 기존에 있던 의회 법무 영역이라든가 기존 업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명 가지고는 절대적 부족한 거죠. 그러려면 한 2-3명 정도를 채용을 해서 꼼꼼하게 모든 실과서 한 50개 정도 실과서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필요가 있는 거죠. 예, 뭐 시정 신뢰성과도 직결되어 있는 문제인 만큼 이 문제는 좀 해소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순천시 의회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 상반기 정례회 논의 내용들을 보니까 생태 도시답게 뭐 그린 바이오 산업, 기후 위기, 탄소 흡수원 관리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김석 총장님 총평 좀 주실까요? 네, 전체적으로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제 앞서 질문대로 그 순천이 가지고 있는 이제 굴뚝이 없는 도시, 그다음에 생태 수도, 생태 도시라고 하는 이미지 이런 것들을 위한 나름대로의 의미 있는 조례들이 좀 그 이번 정례회를 통해서 예. 좀 제안된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 뭐 이런 거죠. 기후 위기 대응 및 뭐 탄소 흡수 관리 이 제도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순천만 뭐 정원이나 뭐 순천만 그리고 동천 뭐 이런 곳들을 이 탄소 흡수 자산으로 정의한다고 하는 것은 되게 좀 유의미한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예. 이제 조금 우려스러운 것은 언제까지 이렇게 순천만을 통해서 생태수도의 그 정의를 계속 유지할 것인가라고 하는 게 좀 고민인 거죠. 지속성 지금 현재의 측면에서. 가장 그 순천시가 생태수답다라고 하는 건 쓰레기를 조금 시민들의 쓰레기가 감소되고 있다거나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그 소각장과 관련해서도 뭔가 시민들 만나서 좀 절충점도 좀 해결하고 그래서 새로 뭔가 이렇게 새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야 되는데 예. 항상 항상 그 순천만이 옆에 끼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그린 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생태 경제 전환 문제는 저는 이게 되게 오랫동안 시민사회가 요구해왔던 순환 경제에 대한 모델을 상당 부분 조금 예. 뭐 이번 시장이 가지고 있는 그 행정부에서 저희랑 뭐 간담회를 통해서 얻어낸 건 아니지만 그런 내용들이 일부 좀
포함된 것이 좀 있다라고 생각되고 예. 이제 또 하나 이제 주목할 점은 나름 이제 제가 해석하기에는 뭐 그 시민 참여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하게 시민 참여가 아니라 이 공동 생산의 개념으로 시민을 조금 한 단계에 보고 있는데 공동 생산의 공동 조치요? 생산자 예를 들면 우리가 주민 참여, 시민 참여했을 때 참여가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모르잖아요. 근데 행정과 시민이 함께 공동 생산하는 거, 예를 들면 마을을 만든다랄지 마을 회의를 유지한다랄지는 예. 공동 생산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 제가 또 행정학도 박사과정을 수료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제안하고 제도화하고 있긴 한데 실질적으로 시민 참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 지금 현재 단계에서 예. 의회에서도 그렇고 행정에서도 그렇고 그런 과제가 좀 남겨져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민이 정말 마음 편하게 문턱을 넘을 수 있는 그 과정을 좀 더 만들어 주시면 좋겠고 그것까지는 아직 좀 부족하다. 상당 부분 의미 있는 조례다라고 하는 높은 평가는 좀 주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요. 남해안 남중권 종합 스포츠파크 부지 매입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자, 이게 좀 시끌시끌했습니다. 대통령 공약인 세계 유니버시아드 유치와 연계된 핵심 인프라로 규정을 하고 순천시가 추진을 했지만 시의회가 일단 부결을 시켰습니다. 그러다가 시의회가 다시 안건을 상정해서 한 표 차로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이런 상황 좀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가까스로 통과를 했고 뭐 그 과정에서 시민들이 뭐 항의 방문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 김석 총장님. 모든 과정이 시의회도 열심히 일을 했고 순천시도 열심히 일한 과정이죠. 그걸 이제 열심히 일한 과정이 시민들 눈에 봤을 때는 언론에서 봤을 때는 갈등이라고 보여질 수 있지만 시의원을 해봤던 제 경험상에서 놓고 예. 보면 상당히 의원님들은 좀 조마조마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시의회가 반대한 게 아니라 일단 그 상임위원회에서 반대를 했었죠. 상임위원회에서 그 부결이 된 것을 다시 본회의에서 살려가지고 12대 11로 통과된 건데 예. 되게 놀라운 일이죠. 사실은 무슨 일이냐면 여기 질문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만 남해안 남중권 종합 스포츠 파크 필요성에 대해서 모두가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치적 예를 들면 또 뭐 시장 또는 뭐 시의회 의장 그다음에 김문수 의원까지 대단히 그 한지북 세가족 이런 느낌이 의회 안에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런 류의 사업들은 상당 부분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상당히 존중합니다. 왜냐하면 주요 사무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가능하면 공유재산 취득 관련한 문제가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는 행정자치위원회 결정이다 하더라도 이 결정을 통해서 사업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뭐 그 이후에 다른 부분으로 이제 검토가 많이 필요하다라고 하지만 사실상 공유재산 취득을 결정해버린 과정에서는 사업을 스타트한 거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의원님들 내부에서 지금 설왕설래하고 있는 것은 예. 의원님들 내부 의원님들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스포츠 파크를 하지 말자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민원을 제기한 사람도 마찬가지고 시의장도 마찬가지고 시장 이렇게 그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부결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 본회의에서 찬성 부결했던 사람들 이 사업을 하지 말자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죠. 그럼요. 문제는 뭐냐? 절차적으로 좀 더 사람들의 의견을 좀 수렴하고 왜냐하면 공유재산 취득하고 나면 바로 그 170억에 가까운 예산으로 토지 매입을 12로 전액 부담을 해야 되는 굉장히 순천시에 놓고 보면 굉장히 큰 예산을 부담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순천시장 입장에서는 되게 이제 난감하죠. 왜냐하면 그동안 계속 여론화도 했고 공론화도 했고 절차도 다 거쳐왔는데 왜 이제 와서 이래라고.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걸 부결했던 의원님들 차원에서는 좀 더 공론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도 또 틀리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내년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김문수 의원의 정치적인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이게 정치적으로 의미가 그리고 지금 시의회 구성은 미안하지만 김문수 의원 시절에 구성한 게 아니고 지난번 소병철 의원 시절에 구성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같은 민주당이다 하더라도 뭔가 한지붕 두 가족인 그런 느낌이 있는 것이죠. 그래요. 네. 그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인 거라고 생각하고 좀 성급하면 좀 체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공유산 취득해가지고 순천만을 흐르는 그 PRT 사업, 소경전철 사업
굉장히 좀 뭐 이렇게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결정했지만 결국은 순천시의 그 뭐랄까 그 굉장히 좀 짐이 됐던 스포츠파크가 짐이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신중하게 더 시민들에게 그렇다 하더라도 공유도 취득 결정이 됐다 하더라도 신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공론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의견을 더 수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순천시 의회나 순천시장이 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번에 좀 성급하게 진행이 됐다라고 보시는 성급한 거예요? 건 아니고 치열하게 서로들 논의를 했는데 너무 갈등 위주로만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걸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조금 더 꼼꼼하게 보고 통과를 해야 된다라고. 좀 더 뭐 한 텀 정도 더 미루어서 진실 공방이 있다면 좀 더 해도 됐는데 상당 부분 조금 뭐랄까 너무 좀 급한 행보다. 그리고 시민들이 다 이해를 잘 못해요. 김문수 의원을 비롯한 반대했던 의원님들은 기자회견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것이 본회의에서 다시 살아나 버렸네. 그러니까 시민들은 진짜로 그 의회하고 시가 또는 의원들이 갈등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들만 보도되니까 내용들을 좀 잘 보도해 주길 바라는. 그러게요. 시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시와 지방의회 혹은 뭐 대통령 공약과 지방의회가 지금 엇박을 내는 상황. 본인들만 시끄럽지 시민들은 뭐가 뭔지 잘 몰라요. 이게 이제 의회가 가지는 뭐랄까 홍보 또는 그 정책의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브리핑 이런 제도가 그 도입돼야 되는 이유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시의회 의장이 직접 설명을 해야죠. 왜냐하면 상임위원회에서 엎어진 것이 본회의에 살아났으니까. 그러면 의장이 권한이 막강하단 말이에요. 그럼 의장이 도대체 왜 이것이 본회의에 상정됐고 이렇게 뭐 12대 11로 결국은 이제 통과됐지만 이런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순천시 의회가 제대로 설명을 해야 되는 주체인데 그런 설명 없이 해석에 맡기고 있는 것은 굉장히 좀 안타까운 측면이고, 그런 측면에서 의장은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조금 시민들에게 공간을 열어놓고 설명을 하거나 또는 뭐 유감을 표명하거나 뭐 그럴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의원을 해본 입장에서 한 지붕 뭐 두 가족 이런 세 가족 이런 말씀하셨는데 김대희 총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대선이 끝났잖아요. 대선이 끝났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압도적 승리를 했잖아요. 근데 지방의회는 왜 자꾸 엇박자가 날까? 그러니까 시민들이 보는 입장이 그거예요. 저건 내년에 지방선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하는 내용이 좀 커요. 왜냐하면 같은 당이라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중심으로 당선시켜보자 할 건데 똘똘 뭉쳐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것을 바라보는 입장은 지역구마다 혹은 또 내년에 시장 나올 사람 또 앞으로 장기적으로 의회에서 장수할 사람들 각각의 입장이 좀 다르기 때문에 막 이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지역사회에 뿌리내리는 데 있어서 입장이 서로 다를 거다. 왜냐하면 보통 대선 공약은 정부는 예산과 정책의 방향만 제시하고요. 그것은 지자체로 들어오면 의회가 예산 승인을 해주고, 그리고 지자체는 주민의 의견을 받아서 잘 그 사업을 잘 진행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서로 간의 입장이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산되기도 하고, 그럼 중앙정부는 다시는 너희 시에는 너희 군에는 이런 사업 안 준다. 아니 그것과는 중앙정부와는 조금 여수도 마찬가지예요. 여수도. 제가 다시 정리를 하면 부결됐어요. 그다음에 직권상정됐어요. 그리고 다시 가결됐어요. 이 과정의 절차상의 파동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그다음에 왜 이렇게 되는 어떤 쟁점인지도 시민들은 알지 못해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행정자치위원회 반대 이유도 마찬가지고 본회의 통과 이유에 대해서도 언급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갈등으로만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이 사업은 부지 매입비가 177억 원이 전체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이란 말이죠. 시도 그렇고 충분하게 설명했다고 하지만 시민들은 지금 갈등 성명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김문수 국회의원의 나름대로의 뭐 공개적인 비난이 있었죠. 장경원 의원님, 장경수 의원님 절차적 문제 지적이 있었죠. 도사동 주민들의 항의가 있었어요. 이런 자꾸 갈등되는 메시지만 드러난 것이지 이 사업이 가지고 있는 총체적 의미에 대한 심도 깊은 의회의 논의가 있었다랄지 뭐 이런 내용들이 추가적으로 해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순천시 의회가 이것 관련된 해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마치 의회가 편가르기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기관 신뢰가 뚝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건 그래서 순천시 의회 의장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러니까 이 책임을 질 사람이 의장이라는 게 아니라 설명해야 될 책임이 의장에게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앞으로 정부의 방침,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 뭐 지방자치, 지방분권이라는 측면에서는 어떻게 다루어져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짧게 좀 마무리를 해주실까요, 김대희 총장님? 네, 저는 뭐
중앙정부 특히 이제 대통령의 공약이었으면 시의회하고 시장이 나름대로 좀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함부로 노를 할 없이 주민들의 의견을 좀 잘 들어가지고 예. 의견을 제대로 반영해서 사업을 무산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떻든 예산의 승인 그리고 지자체가 그 사업을 기획하고 집행은 기초지자체가 해요. 정부는 돈만 주는 거니까 예. 정책 방향만 제고 이럴 때 좀 잘 관찰해서 이왕이 뭐 어렵게 받아온 예산과 정책이잖아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면서 가는 것. 내년에 지방선거는 제1의 과정으로 오지 말고 이게 진짜 주민들이 원했던 사업이라면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제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오히려 시 집행부를 감시하고 독려하고 또 뭐 충분한 정책 기획 과정, 집행 과정을 좀 뭐 감시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김석 총장님. 네, 광장 통해서 지난 123일 동안 파면광장 열려가지고 시민들이 또는 국민들이 원하는 건 새로운 대한민국이었잖아요. 그리고 정권 교체됐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 열렸다고 보고 있고 지금 주목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는 새로운 지방자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혁신과 좀 각오가 필요한 것 같고 주민들이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싹 바꾸든지 아니면 정말 이 새로운 대한민국에 어울리는 코드에 맞는 사람들로 지방의회 또는 뭐 선거에서 예, 이런 것들을 좀 해줘. 싹 바꾸든지. 싹 바꿔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예. 특히 호남 정치에 이분들은 싹 바꾸는 것이 싹 바꿀 각오가 좀 필요한 거다라고 하는 좀 강력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의회도 좀 긴장을 좀 해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했는데요. 여수와 순천 YMCA 김대희 김석 총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